용돈도 지금은 모두 어려울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요. 한동안 잠잠한가 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아니 200만 원을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쓸 곳이 있어? 어디에 썼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상의도 없이 한 번에 쓰는 거 봤어? 200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문자 잘못 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던 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머님이 저희 카드를 말도 없이 가지고 가서 명품백을 사고 친구들에게 아들 성공한 기념으로 사줬다 말하고 다니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집에 누굴 들일 수 있겠어요. 가족인데 그것도 심지어 저희 카드를 쓰면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별일은 아니고 명의 때문에요. 근데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카드 고지서 날라오는 날까지 시어머니가 카드를 몰래 썼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시어머니의 만행이 분명했지만 당시에 200만 원이 결제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기를 당한 건가? 누가 쓴 거지? 내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속하게 카드사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이건 시어머니의 만행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자주 가서 구경만 하고 자주 가시던 집 근처 백화점도 분명했고 시간도 가격대도 모두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지만 조금 참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잘라내야겠다고요. 매번 사달라 하는 시어머니에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회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라서 당장 그 백화점 쪽으로 찾아가 이게 뭐냐고 어디서 산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지난번에도 보셨죠. 찾아가 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싸움에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자랑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정말 아직은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데 아들 내외 카드까지 훔쳐서 200만 원을 결제하다니요. 매스컴에나 나오는 최악의 시어머니 모습을 저희 시어머니가 다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다정하고 싹싹하게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번에 하신 말 있죠? 호텔 뷔페랑 어머니 용돈 문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때는 죄송했던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잠깐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지금 당장 여윳돈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때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제 의도를 알진 않을까. 돈 없다고 저도 그 난리를 폈는데 과연 오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명품백도 샀겠다. 안 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생각보다 쉽게 걸려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카드 결제를 하면 문자 날라오는 시스템을 아예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본인이 막 쇼핑을 끝냈다며 금방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 말이 맞지? 용돈도 주고 호텔 뷔페도 사줘. 나 지금 백화점 근처인데 우리 맨날 가는 곳 알지? 가까워. 금방 가마.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잊은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참 대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가요. 오셨어요. 표정이 좋으시네요. 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양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물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쇼핑하고 오신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 과일이라도 드릴까요? 여기 앉으셔서 좀 편히 쉬세요. 이부자리 펴드릴 테니 좀 주무시다 가세요.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아까 하려던 이야기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낮잠을 주무세요. 특히나 많이 돌아다니다가 온 날에는 더더욱이요. 그걸 틈탔죠. 시어머니에게 물과 과일 다과거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방에 편안하게 이부자리를 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잠이 스르륵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저에게는 시작이었어요. 남의 소지품에 손대는 것이 정말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까요. 우선 시어머니가 가져온 쇼핑백을 들춰서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제가 예측했던 그 백화점 특정 매장의 물건이 맞더라고요. 헛웃음이 났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 가방에서 제 카드와 오늘 영수증을 찾았어요. 바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카드는 도대체 언제 돌려주려고 했던 건지 궁금하네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희가 분실로 카드 정지하기 전에 빠르게 결제를 해야 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결제하고 나중에 생각해자 했겠죠. 아무튼 명품백, 영수증, 그리고 카드를 들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매장에 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혹시 이 카드로 이 가방 결제된 거 맞나요? 환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사셨는데 혹시 사신 분 기억하세요? 네, 이 카드로 결제된 것도 맞고 사신 분도 저희 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더 쇼킹한 일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이 매장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아들이 사주는 가방이라고 카드로 결제를 했고 뽐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전화를 걸어 용돈과 호텔 뷔페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며느리가 나 용돈 준단다 이야기하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온 거겠죠. 저희 시어머니 대단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참 말로 표현하기 애매할 정도로 열심히 사십니다. 아무튼 환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잠에서 깼나 보더라고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또다시 그 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망하길 기도하는 여자 같다면서요. 자기 가방 어디 갔냐고 난리셨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며느리를 바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부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돈 쓸 줄도 모르는 거라고 하네요.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내 카드 훔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가방 환불했다고 도둑년이라고 난리쳤으니까요. 그 가방을 누구 돈으로 산 건데요.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너 이 도둑 같은 년, 우리 애 망치려고 이 집 들어왔어?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어디 시어머니를 속이길 속여? 요즘 이혼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다. 우리 아들 지금 잘 나가서 너보다 훨씬 좋은 며느리 많이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네,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되어서 못하시는 말이 없네요. 나가세요, 얼른. 근데 정말 그 이후로 남편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결혼이 장난인가요? 결혼한 아들 물신양면으로 돈 며느리 얄미워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나요? 아들 잘 나갈 때 부잣집 딸들 만나야 한다면 난립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건지, 누구 좋자고 이 노력을 해온 건지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했네요. 정말 많이요. 근데요, 시어머니에서 끝나면 시어머니의 반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충격 먹었던 것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또 열심히 우리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네요. 하루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받지 않더라고요. 일이 있겠거니 싶어서 우선은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시어머니가 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어머님, 저희 집에 또 와 계세요? 남편은 어디 있고 혼자 여기 계세요?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불만 있냐? 너 남편 어디 갔는 줄 알아? 소개팅 갔어? 내가 말했지?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잘 사는 집 귀한 딸 내가 소개했다. 만나보라고. 나 인맥 빵빵한 거 알지? 그렇게 알으라고 내가 말하러 왔다. 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이 본인 엄마의 보호 아래 다른 여자를 만나보러 나갔다는 건 이혼하겠다는 뜻이겠죠.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혼감이죠. 결혼한 저를 뻔히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소개팅 중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우리 회사 일 처리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요. 정말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하기 싫어졌어요. 어머니, 사람 맞으세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파탄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물론 요즘 저와 남편이 신혼 때처럼 꽁냥꽁냥하진 않지만 그러면 어머니로서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 그래서 이것저것 멋있는 것 좀 사자고 했잖아. 근데 너 듣는 척도 안 했지? 돈 벌어서 그거 다 어디 쓰려고.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인생 종치는 거야. 알아?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요. 제가 이 집 식구들과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신뢰도 모두 무너져버렸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괘씸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 소개팅에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었어요. 저만 아픈 관계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20대부터 10년 넘는 세월 가까이 지켜봤지만 남편은 보여지는 것에만 충실할 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다 보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현상 유지를 위해 자신과 맞는 결의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냥 살 뿐이죠. 심지어요, 남편이 빚을 내서 차를 샀네요. 저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제가 너무 검소하게 살아서 그동안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한 거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소개팅했던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등살에 한번 나가보고 말았다며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남편은 본인의 마인드나 성격, 능력이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 차를 끌지 않아서 좋은 집에 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제 탓으로 은근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금융치료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당신 이것저것 다 눈 감아주려고 노력해봤어. 근데 앞으로 나 사업같이 못할 것 같아.
하려면 당신이 알아서 잘 끌어갔으면 좋겠어. 사업 아이템까지 다시 내놓으라고는 말 안 할게. 어차피 난 이혼하고 돈만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 앞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했잖아. 카페 나갔던 것 때문에 그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간 거라니깐. 엄마가 저 난리를 치길래 내가 나가서 사정 설명하고 잘 돌려보내고 들어온 건데 내가 휴대폰 문자까지 싹 다 보여줬잖아. 그리고 우리 사업 이제 막 잘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본인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어머님이 거길 나가라고 아무리 긁었어도 단호하게 잘랐어야지. 그 자리가 어디라고 나가 어디라고. 아무튼 나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 당신도 실실거리며 소개팅 나가는 거 보니깐 당신은 진작에 마음 정리 끝난 것 같네. 어머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끌 것 없이 여기서 정리하자. 저희는 결국 저의 강한 요구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딱히 힘든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 사업은 제가 손을 떼고 그 즉시 적자가 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용케 1억 가까이 몇 번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야 할 곳에 소비가 늘다 보니 결국 적자로 전환되어 폐업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생각해낸 아이디어의 기획의 시행이었는데 제 노력이 무가 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했지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 본인 분수에 맞게 일하고 대가를 치르나 봐요. 전 남편은 이제 어떻게 살려나요? 저는 10년 만에 그의 커리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해봤지만 연달아 실패 후 남은 재고를 떨이로 넘겨야 됐고 결국 빚 때문에 시댁 집도 팔아야 했다더군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아는 선배네 공장에서 숙식 해결하며 일하고 있고 전 시모는 친구네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하며 거기서 숙식을 해결 중이라고 합니다. 둘 다 혼자 뭘 하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해가며 사는 건 참 한결같더군요. 그동안은 저한테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 있죠. 결혼에서 중요한 거요. 제 생각에 결혼 배우자에게 중요한 특징은 허세 없이 속이 꽉 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삶을 시작하는 것부터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두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결정의 핵심은 모두 본인의 중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본인이 선택한 결정들에 대해 책임감이 생기고 소명의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 기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예상하겠지만 고시 준비도 중간에 그만뒀을 거고 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커리어 쌓아가며 자신의 원하는 분야 사업으로 확장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개입도 줄었을 거고 아마 저와 이혼한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시킨 소개팅도 하지 않았겠죠. 저는 전 남편이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줏대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줏대는 10대에서 20대 거치며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해요. 중심이 있고 내면이 꽉 찬 사람과 결혼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